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다음 달 26일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허위로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표현상의 부족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곧장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판관들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고 전까지 철통 보안 속에 매일같이 평일을 엽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법보다는 시공 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출동한 경찰관이 찔려 다쳤습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경찰은 실탄을 발사했고 피의자는 숨졌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팬들의 성남 민심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은 여전히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에 나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부가 첫 공판 때 못 박았던 대로 변론이 34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과 결심은 하루에 연달아 열렸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마지막 공판에서도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씨와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면 공직선거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 가중 요소가 7개나 있지만 감경 요소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검찰이 과하다고 지적했고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선거법 항소심 판단은 다음 달 26일에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은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 사진 조작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가 위법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생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결심에서 이 대표는 조작이란 단어는 사진을 오려냈기 때문에 말한 거라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문기 씨를 몰랐다 얘기한 건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김문기 씨와 선을 긋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도 누구든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의 거짓말로 국토부 공무원은 성남시 공무원을 억압한 사람으로 인식됐다며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 공무원이 사과를 요청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성남시 직원들이 억압을 당한다는 말을 해서 들은 기억이 있다고 말하며 최후 진술에서도 스스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에서 한 표현은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찰의 공소 제기가 불법이란 입장도 굽히지 않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거듭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유죄로 뒤집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가 나왔지만은 재반 증거를 종합하면은 그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선고 결과 예상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고,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당내에서도 1심 의원직 상실형이 이번엔 무죄로 뒤집힐 거라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의원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무죄를 확신을 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 내부적으론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가 권력을 잡은 뒤 재판이 중지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며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가 될 거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에 넘겨지는 것뿐 아니라 현재 받는 재판에도 적용된다며 일찌감치 방어선을 쳤습니다.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춘다고 보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전국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이 대표의 출마 가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 대권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2달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만큼 재판의 최종 결론뿐만 아니라 형 확정 시점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결정됐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이나 이 대표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불가피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되면 그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심리에 속도를 낸 2심도 규정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도 재판부 배당과 관련 서류 제출 등 소송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재판 시작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여기에 항소심 때처럼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제때 받지 않아 법원이 공시 송달을 할 경우 재판 시작은 더 늦어집니다. 이 대표 역시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없다고 딱 잘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결국 향후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받아들 대법원의 결정 하나하나마다 전국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평의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고 전까지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건의 쟁점을 토론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8시간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다음 날, 헌재는 곧장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변론을 지켜본 헌법재판관 8명이 평의를 열고 본격적인 쟁점 정리에 돌입한 겁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비공개 평의가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도 금지하며 철저한 보안 속에 토론이 오갈 예정입니다. 전례대로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요약해 의견을 내면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발표합니다. 이 의견을 가르는 핵심은 결국 12.3 비상계엄 과정의 위헌성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재판관 평의에 올라가는 연구보고서에는 인용과 기각 결정의 근거들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선고 일정은 2, 3일 전에야 공지되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지난해 탄핵 소추를 시작으로 70여일에 걸친 탄핵 심판 대장정 끝에 앞으로 2주가량은 오로지 헌재의 시간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가진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또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위헌으로 결론이 난다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헌재는 구인 재판관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앞선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없었던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또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만큼 이번 선고에서는 마 후보자를 제외할 것인지, 변론을 재개해서 참여시킬 것인지, 전적으로 현재 8명 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 각하할 경우엔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소 불편해하는 기류도 없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끝까지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낸 점을 부각했습니다. 계엄으로 치닫게 된 배경에 제왕적 국회 같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있었던 걸 진정성 있게 풀어냈던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이 과업이라고 이 개헌을 통해서 우리 정치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아마 깊이 생각하셔서 어제 최후 변론에 담으신 것 같아요. 변론부터 최후 진술까지 전 과정이 논리적으로 일관됐다고 호평하며 헌재를 향해 공정한 판결도 촉구했는데 당 일각에선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합이나 헌재 결정 승복 등엔 일체 언급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론 당에 좋지 않을 거란 견해도 적잖았습니다.
특히 임기 단축 개헌의 경우 이미 계엄 직후 친윤계 내에서도 거론됐던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종반 뒷북이 아니냐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않고 남탓과 거짓 개변으로 일관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봤자 결국 내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12월 3일은 그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겁니다. 그 역사적 장면들을 그걸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헌재를 향해선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구제불능이란 점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며 헌재 결정에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 지금까지의 언행을 사과하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라며 압박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이 임박하면서 여야 공방도 격해지는 모습인데 궁극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저서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탄핵안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자신이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으니 숨어 지내라는 조언을 받았다고도 회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진위는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 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켜달란 것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통과의 전후 사정을 담은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신이 제안한 임기 단축을 윤 대통령은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과 함께 일단은 계속 탄핵을 부결시켜달란 말을 들었다는 게 한 전 대표 주장입니다. 2차 표결 전날인 지난해 12월 13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또 계엄 선포 당일 명망 있는 여권 인사로부터 자신의 체포 가능성에 대한 언지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 은신처를 정해서 숨고 휴대전화도 꺼놓으란 조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당 중진 의원들과 윤 대통령을 만나 나눈 대화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게 한 전 대표 저서 내용인데 한 전 대표가 탄핵 찬성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거론하며 당시 탄핵 찬성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엄을 옹호한 당이 아닌 계엄을 막은 당으로 남았어야 한다며 자신의 선택은 보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제주에 있는 사업가 김한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김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때 명 씨의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조사 데이터도 오 시장 측에 제공했다는 게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던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명 씨 측은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 김 씨와 만나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거나 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조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도 검찰 수사에 진척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 만큼 전달 경위를 밝히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명씨 측은 답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창원구치소에 수용된 명 씨를 상대로도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한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지난해 11월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녹음된 것이라며 공개한 김 여사의 육성을 재생했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면 김 여사는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들이라며 자기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이들인 줄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일보는 삼성이 싫어해 이제 삼성과 거래하지 않지만 그것 하나뿐이라며 자신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오는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모수개혁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간의 담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빈손이란 평가가 나왔던 지난주 여야정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을 뒤로하고 오는 28일 원내대표급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정협의체를 권한대행과 국회의장님, 그다음에 양당 원내대표 네 분께서 28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1%포인트 차이일 뿐이다, 무려 310조 원이 달린 얘기다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 문제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의 경우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나누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근데 모수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의견이 좀 대립이 되고 있어서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 일부를 깎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여당과 일단 소득대체율을 확정한 뒤 구조개혁 때 장치 도입을 논의하자는 야당의 의견차는 여전해 최종 담판이 이뤄질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은 전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여당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와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업 발목 비틀기입니다. 또한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자는 건데 여당이 책임을 지진 못할 망정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민주당 예고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여야 충돌 여파로 연금개혁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최 교수님은 이 시간에 상당히 오랜만에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딴 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11번째 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헌재가 이제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을 하는데요. 오늘 여야의 반응부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왕적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헌법 시스템이 지금 87 체제에 머물러 있어서 개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입니다.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두 분도 뭐 어제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들으셨겠지만 67분 동안 진행이 됐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눈길을 끈 것 중에 하나가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한 대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승부수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 하루 전날에 이제 많은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그 임기 단축 개헌 얘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선이었는데 예. 저는 그것이 이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아마 그 연마학이었다고 봤는데 결국은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제 67번 담화를 보면은 사실 계엄령에 대한 당위성을 많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현상을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쭉 현재 심리 동안 일관된 그런 페이스였으니까 뭐 이상할 게 없었는데 다만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설령 내가 뭐 인용이 되면 바로 대통령 직입하면 되겠지만 내가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내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겠다. 그러고서 그 과정에서 임기 단축의 그것은 내 그 개헌으로 87체제의 종식을 고하고 우리 새로운 미래를 여는 개헌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을 이 헌법재판소가 인위적으로 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단축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승부수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에서 4대4로 갈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약간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성향과 진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승부수가 약간 그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걸 인정하는데 과연 이거 대통령의 직을 박탈할 만큼 위중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약간의 판단에 대한 분수령이 되거나 혹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눈길을 가장 끄는 어제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들을 이 이야기로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말이죠. 저는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탄핵 핵심 사유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는가.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면 만약에 과연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중대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5가지 쟁점이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맞는 거였나. 포고령 1호의 국회활동 금지가 있는 게 그게 맞는 거냐.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느냐. 정치인 체포 지시 등 과연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임기단축 개헌, 그 87체제 종식은 정말로 좋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고 사실 여야가 이견이 없어요. 지난 8년 전에도 그때가 2016년도인데 10월 24일 날 그 아침에 그날 밤에 이제 그 방송사에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고 그날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개헌이라는 건 지금 어쨌든 87체제가 수명을 다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양대 극단의 정치, 적대적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권력 구조를 바꿔서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기에 대개 동의합니다. 사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12.3 개헌 이후에 말이죠. 12월 14일 날 이제 탄핵이 의결됐잖아요. 그 어간에 그 전후에 이 개헌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차제에 이 극단의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서 7공을 열자고 많이 언론들도 얘기했고. 그때 친윤계에서도 이 얘기가 친윤계가 많이 얘기했죠. 나왔었죠. 많이 나왔고 뭐 친윤 비윤하고 다 나왔던 것이고. 또 이 개헌 전에는 민주당이 제안을 했던 것이기도 해요. 또 그 당시 또 국민의힘이 거부도 했던 기억도 나고 양당이 어쨌든 정책 계산에 의해서 상당히 활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나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기각이 돼서 복귀하면 이 임기 단축을 내가 해서 내년 정도에 뭐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 대선을 같이 하겠다. 지방선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내용입니다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기각이냐 파면이냐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인용이냐 기각인데 여기서 대통령이 저는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데서 상당히 애로가 발생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카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임기 단축 개헌 같은 복귀 후 구상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이 석 달 만에 또 브리핑을 열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대통령실이 이제 뭔가 기지개를 켜는구나 하는데 저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의 직무 여부가, 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대통령실이 그냥 최상목 대응을 잘 보좌하면서 일종의 국정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정에 대한 현황 파악 정도는 괜찮지만 브리핑이라는 행위는 약간 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평의의 시간이네. 지금부터 약 2, 3주는 저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정도 예상되는 이제 현재 평의의 시간에 과연 대통령실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과 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좀 대응하려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인가.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이게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사법과 정치의 어떤 그 애매한 경계쯤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론과도 밀접한 영향을 갖는데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좀 말하자면은 본격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과연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는 또 확신을 줄 수 있겠지만 중도 같은 쪽에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좀 약간 좀 의문이 있어서 굳이 저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게 최상목 대행을 그 헌재의 평의가 날 때까지 심리가 날 때까지 정말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게 저는 그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게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야당이 이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의도가 아무리 좋고. 뭐 어쨌든 뭐 승부수 던진 거라고 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하겠죠.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귀를 해야 되는 건데 복귀를 했다고 치고 야당이 이걸 받아주겠냐 이겁니다. 개헌의 그 의결 정수가 제적 의원 3분의 2잖아요. 예. 야당이 지금 이 상황을 개헌에 응할까요? 제가 볼 때 개헌에 응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 자체가 무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시기가 맞지 않아요. 시기가 지금. 이게 좀 먼저 나왔구나. 대통령이 그때 탄핵 그 표결 과정 속에서 나왔구나. 이랬으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을 텐데 시간이 너무 지연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고 여당은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가 나왔지만은 재반 증거를 종합하면은 그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어쨌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후보가 되어서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를 이제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가장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굉장히 의혹이 제기됐는데 마치 이것을 이제 국토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진술했단 말이에요.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라이브로 중계되는데 저도 그때 제가 보도 채널에서 아마 이 채널 그걸 지켜봤어요. 경기도 국감장. 근데 그것이 나오는 순간 술렁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그 증인을 요청합니다. 국토부에서 나왔던 증인이 압박 맞았다. 압박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유리한 증인조차 이거는 허위사실 얘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빼박이다. 이건 정말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왜 문제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적 반복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은 이게 0.73으로 굉장히 근소한 표차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어떤 치열한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도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다만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데 그거는 좀 2심 재판부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지켜볼 것으로 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심은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 그러니까 유무죄가 어떻게 갈렸었냐면은 그러니까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죄였죠. 무죄가 나오고. 무죄였고 유죄가 오히려 김문기 씨랑 같이 사진 찍은 게 조작됐다. 그렇죠. 단체 사진 찍은 거 이게 성남시장 때 해외 출장 중에 골 붙였는데 골 붙인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해명이 그게 유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된 거다. 라고 한 게 이제 유죄가 된 거예요. 이게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이었죠. 그렇죠. 저때 이제 골프 쳤는데 거기다 해명 과정에서 이게 바로 요 사진입니다. 요게 조작됐다고 그랬던 거죠. 단체 사진 중에 입을 떼어내서 보여준 거다. 이게 조작된 거다.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이 사진에 이제 4명만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한 뭐 예를 들어서 10명 찍었는데 그 중에서 4명만
나온 거죠. 오려냈다. 조작이 이런 된 거다, 주장이죠. 떼어낸 네. 거다라고 주장한 게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돼서 이제 유죄가 된 거예요. 네. 이제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건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토부 관련은 협박이다, 협박이 아니다 이 논란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2심에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2심에서 이런 고의성, 뭐 허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2심 판결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는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유죄가 징역이 나온 거를 벌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죄가 나온 걸 만약에 벌금으로 바꾸고 그러려면은 상당한 이제 무죄를 입증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야 이제 1심 판결이 뒤집힌다고도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새로운 증거나 증인은 별로 안 나타날 것 같고 뭐 얼마 안 3월 26일로 이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3월 26일 날 선고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데 재판정이 어떤 결정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지금. 그러니까 선고가 100만 원 이상 그게 유지가 되면 지금 이제 일단은 징역 1년이 나왔는데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인 선고잖아요. 그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대선 비용, 국고보조금 받은 434억 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럼 뭐 일각에서는 당사파라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민주당이 큰 부담이고 뭐 그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민주당이 파산 선고까지 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중요한 건 공당의 대표가 허위사실 그 유포를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그 말하자면 당선이 그 형이 확정되는 것 이거는 다시 공당으로서는 이제 그렇다면 저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물론 그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만 2심까지 만일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형의 증감이라든가 이걸 유무죄 판단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2심에서의 확정 판결 3월 26일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레이스에는 계속 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민주당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건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공당의 대표라는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그 기점을 시작으로 저는 민주당이 모든 그 정치적 운명 공동체에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날이 저는 3월 26일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뭐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농후하지만 시간이 과연 그러면 만일 조기 대선이 된다 그러면 과연 5월 안에 가능할 것인가? 현재 지금 우리가 추론하자면은 3월 한 중순경에 이제 현재가 판결이 나온다고 보면은 60일이면 5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지금 물리적으로 이게 이제 서류가 송달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 이런 재판 준비일까지 다 하면 과연 이게 2달 안에 가능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2심 결과를 안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그런 어떤 운명적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거죠.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시기적으로 선고 시기 2심은 쉽지 않을 거예요. 2심은 상고 이유서도 내야 되고 또 20일 이상 걸리고 송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송달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중에 가서 또 이게 전원합의체로 다시 회부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3월 26일 날 이제 2심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저는 5월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조금 전에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도 얼굴 보였습니다만 헌법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도 같이 중단돼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심 나오고 3심 그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된다. 그럼 이게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 얘기는 진짜 여야 간에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저런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뭐 대법원까지 가긴 또 간다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니까 뭐 그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고 유죄가 나오고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올 때 얘기인데 저희는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 나온 책에 의하면 이게 지금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재직 중에 내란이나 외환해제를 범하지 않는 경우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소추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추가 기소에만 해당하면은 재판이 중단될 이유가 없죠. 근데 기소 플러스 재판이다. 이게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추라는 단어를 헌법 84조의 소추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법제처에는 소추라는 단어는 좀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그런 주석사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또 헌법학자에 따라 달라요. 정확하게 헌법에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재판이 중단된다, 아닌다라고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사회적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인용되고 나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때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체됐어요.
2심도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2심 늦어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현희 최고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2심에서 뭐 혹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대법원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권 후보로서 계속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인가 봐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는 뭐냐면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전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셔서 이제 그 소추에 대한 건 법제처의 이제 그 연구의 그 주석이 있으니까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누가 쏘아 올렸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쏘아 올렸잖아요. 이게 어느 한 방송사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전 다수설이란 말이 정말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유죄를 안고 2심 유죄를 안고 대통령 레이스에 간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판례도 없고 연구 논문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수설이 나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봐요. 스스로 희망 사항을 스스로 방송해서 스스로 불을 지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불을 지피니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제 법률가니까 또 뒷받침해 주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 했냐면, 그 허위사실 공표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죄라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이 국회 자료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미국 16개 주에 다 있어요. 벌금 금고가 다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당선무효도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버젓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취사 선택해서 얘기한다. 근데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유인선관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시나리오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출간한 저서에서 이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반박을 했습니다. 개 눈엔 뭐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 전 대표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네. 양측의 설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각을 세우는 거겠죠. 제가 볼 때 2심 판결 얘기 지금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2심 판결의 결과에 관계없이 후보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어차피 대선 출마를 이제 전제하고 저런 책도 내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를 저격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건 대단히 자극적인 얘기예요. 특히 보수 진영에게는 보세요. 지금 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생각보다 집회가 규모가 커지고 그랬잖아요. 뭐 계속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느 시점까지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가 탄핵도 할 수 대통령이 되면 탄핵도 할 수 있다. 계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건 사실은 좀 극한적인 발언이에요. 그건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뭐 정치적 레토릭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엄을 할 수 지금 계엄이 지금 한창 이 나라를 지금 거의 2달 이상을 이렇게 원통 갈라놓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유력한 야당의 후보를 가지고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아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그게 여의도 문법이거든요, 사실은. 이 서서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대선을 의식하게 되니까 대선 경선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당 내에서 그렇게 극한적인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나 여러 정치, 우리나라 적대적 정치, 제가 아까 제7공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상대를 과도하게 몰아치는 거 아니에요? 자극시키고 선동하는. 근데 계엄도 할 수 있다. 근거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거짓말로 이해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뭐 양당 마찬가지. 윤 대통령 거짓말 안 합니까? 그건 좋은데 이거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작정하고 한 말 같은데 전 그런 문법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아직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 왔는데 오늘 책이 출간이 됐기 때문에 뭐 아직 뭐 다들 안 읽어보셨겠지만은 뭐 오늘 아침에 대형 서점 앞에는 줄이 늘어설 정도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책 내용 중에 이렇게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포함되어 있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두고는 탄핵으로 상처 받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됐단 말이죠. 네, 저는 뭐 그 사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은 당에서 이제 계엄 이제 탄핵 때문에 축출다당하시피 해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미안하다. 이 얘기는 저는 그래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려면은
지금 허들을 뭘 넘어야 되냐면 당내 경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 이 지금 당원 투표 50%는 굉장히 센 허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이제 책임 당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당비를 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충성도가 높고 로열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과연 당원들 특히나 지금 이번에 광장이 열기를 받잖아요. 보수 진영 특히나 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의 그 직결도는 굉장히 에너지가 셌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안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 사과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바다는 건너야 한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중도의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 저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인 2심 이제 결심일인 오늘 말 맞춰서 책을 내고 보도자료 내고 판매한 것도 아마 저는 굉장히 그 구도 시점을 맞췄다? 그렇죠. 구도 설정을 위한 그리고 오늘 하루 주목도 높은 뉴스는 다 두 사람에게 나왔어요. 이른바 뭐 개헌 논쟁서부터 해가지고 그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지금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사과한 거는 당원 50을 겨냥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바다는 건너야 한다는 거는 여론조사 50을 겨냥한 얘기라서 어쨌든 저는 이 오늘의 메시지는 한동훈 대표의 사실상의 출사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당을 나간 지가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이제 나갔으니까 두 달이 지금 넘은 거죠. 훨씬 넘었죠. 그 사이에 이제 다시 이제 합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잘 될까요? 어떻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심 50 이제 민심 50인데 지금 이른바 광장의 보수층들이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지금.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워낙 규모가 커졌어요. 이걸 단순히 뭐 그 일부는 상당히 극우적인 주장을 많이들 해요. 반공이 어떻다, 뭐 반중 정서, 뭐 중국이 배후가 된 부정서. 저는 그런 걸 극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탄핵 반대 나온 분이 다 극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저는 뭐 거기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민심이 반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나오는 현실 정치인이니까. 학자나 그냥 그 자신의 어떤 뜻을 피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 국민의힘이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전 선거를 해볼 만한데 계속 탄핵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 취하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길이 험난하게 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면 만약에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바뀔지. 근데 그게 거대한 108석이지만 그게 거대한 배기 때문에 변침이 급하게 하면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전화 통화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김 여사 음성이 공개가 된 건 처음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유단현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는데 당선인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5월 9일이니까 이제 취임하기 전날 그렇죠. 당선인이 하여튼 당선인 이름은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말했다 당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제 핵심 부분 같은데요. 근데 그 얘기는 일맥하잖아요. 대통령도 내가 좀 그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들이 많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목적어는 빠졌지만 그게 이제 김영선 의원을 그렇죠.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 이건 뭐 그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지금 보니까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당에다 이름했는데 당에서 영 어째 반응이 시큰둥하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당선인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팔지 말고 그냥 알아서 그냥 당에서 좀 처리하라고 했는데 좀 내분이 있는 것 같다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 뭐 서로의 말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야권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국정 개입이고 이제 선거 개입이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가 보기에
김 여사의 육성이 공개된 게 뉴스가 되는 거지. 실제로 이건 사실 더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여기에 이미 얘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로운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간 이제 헌재 심리의 국면이 약간 페이드아웃 되고 이제 결론만 남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2~3주간에 무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공력 또 동력을 좀 그 김 여사를 통해서 이어가려는 민주당의 좀 의도적 좀 전략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이제 과연 이게 정말 또 다른 트리거로서 작용한다? 이미 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상되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미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이 오히려 뭐 이 문제는 명태균에 대한 명태균 그 검찰 수사에 대한 촉구 사안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육성이 이미 공개된 마당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은 뭐 그다지 뭐 보조 수단이 될지언정. 그렇죠. 민주당의 뭐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 녹취를 공개한 게? 명태균 특검법 이제 발의했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탄핵에 이제 이슈는 기다리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선고 기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이제 이 이슈를 자꾸 이제 부각시키려 하겠죠, 당연히. 거기 이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여론 조작과 관련해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야당이 당연히 그런 선거 전략 짜겠죠. 그럼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국민의힘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단지 그러나 2022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과 그 명태균 씨의 그 녹취가 공개되고 그리고 나서 40분 있다 통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선인 얘기가 이게 지금 대통령 얘기 아닙니까? 40분 있다 통화한 내용이라고 같은 날. 2022년 5월 9일 날 윤 대통령과 이제 그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공개됐고 지난해 10월 달에 이거 이제 그리고 나서 40분 있다 통화한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 당선인 부인이 지금 내일 취임인데 윤한홍이 저기 권성동이 다 얘기했다. 뭐 하대하시 얘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 당선인한테 얘기했으니까 됐다. 이런 게 국정 개입이에요. 뭐 혹자는 이게 아직 대통령 전이니까 괜찮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얘기고 이거에서 만만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이 지금 대통령 부인이 이것만 관여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 창원지검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수사 결과가 지금 여기에 본격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도 그럼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오 시장은 굉장히 거리를 뒀어요. 사실은 이제 뭐 후원자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뭐 자신의 돈을 후원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뭐 무상급식 때 뭐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뭐 이런 이제 정도로 이제 후원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동안 이분이 이제 명태균과 직접 거래를 했고 돈을 뭐 대납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 왔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수사를 빨리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돈에 오갔던 이제 거래서부터 성격까지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그 돈을 지불했던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한 거니까. 근데 오 시장 측은 이거 잘 됐다. 빨리라도 이게 실질적 진실을 가를 수 있는 이제 또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서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오 시장이라든가 홍 시장 같이 이런 이제 대선을 혹시라도 오면 준비해야 될 분들에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자꾸 이게 나오는 것들이 과연 이게 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거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 시장 입장에서는 빨리 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명하더라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검찰 수사로 빨리 나온다면은 오 시장 입장에서는 과거 생태탕 문제도 정면 돌파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이 좀 적극 좀 말하자면 그 터닝 포인트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이 그 수사 속도를 좀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도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고 넉 달 뒤에 이제 후원자 등을 언급하면서 말한 통화 녹취가 오늘 또 공개가 된 건데요. 이게 오 시장은 당선 전에 명시를 손절했다. 이런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것과 오세훈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측이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검을 주장하는 거고. 이제 수사가 이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왔으니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죠. 저 아마 녹취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탄핵 국면에서 얘기가 안 나오다가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이라서 뭐 정리라기보다도 어쨌든 변론이 끝났으니까
그걸 이제 전후해서 민주당이 공개하는 건데 저런 부분들 계속 해명하고 또 거기 또 반박하고 해명하고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네. 계속 이게 방어하는 게 된다고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고 계속 코끼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조지 레이코프의 그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 유명한 책. 프레임에 갇힌다는 거죠. 프레임에 다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저건 과감하게 2007년도인가요?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BBK 받겠다. 그렇게 하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이 뭐였습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국민의힘이 했던 얘기예요. 좀 과감하게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명태균 특검법 안에 이게 수사 대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고 내일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충성! 우리가 아무리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 문구가 새겨진 도검 모형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 세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과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 집회 현장에 나갔을 때 한 20-3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지지자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쭉 찍어줬었고 저는 거기 녹음에 있는 글자 윤석열 뭐뭐로 적힌 글자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분들 들고 있는 이런 모형들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찍는 그겁니다. 그건 저의 불찰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사형이나 거기 쓴 뭐 무슨 단어, 참수나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형이나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찍은 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 또 봉쇄를 하는데 앞으로 그 사진 찍을 때는 그런 문구들 잘 확인하고 저도 찍을 테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좀 고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피의자가 경찰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는데요. 경찰은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새벽에 여성 2명 뒤로 가방을 든 남성이 따라갑니다. 이 남성은 여성들의 주거지까지 가서 공동 현관문을 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50대 피의자는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사건 현장에는 이렇게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던 피의자는 급기야 경찰관의 얼굴 등을 2차례 이상 찔렀습니다. 결국 경찰은 전기 충격기에 이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았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근데 우수수수수네.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실탄을 맞은 피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흉기에 찔려 광대뼈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경찰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럼 부분 조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러죠. 경찰은 총기를 적절하게 썼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공무 수행 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장에는 사고 당시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무너진 잔해 도로도 막혀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전날까지만 해도 공사가 한창이던 교량이 뚝 끊겼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교각 위에는 파란색 특수장비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고 교량 아래 산비탈과 도로 위로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구조물 잔해도 그대로입니다. 제일 높았던 교각 아래 잔해는 폭격을 맞은 듯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통제선이 쳐진 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순식간에 상판 구조물 4개 세트가 추락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 현장에는 1개 세트만 남았습니다.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흔적입니다. 와이프가 지진 났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상판이 떨어지면서 아무큰 연기가 아주 자욱했었고 먼지가 자욱했었고 거기서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감치는 소리도 났고 팔 흔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량 아래를 지나는 34번 국도는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에 막혔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지만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당분간 잔해를 수습하기 어려워 도로 재개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모레 합동 감식도 진행합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고속도로 공사장 안쪽, 교각 위에서 떨어지며 부서진 콘크리트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헬멧을 쓴 과학수사대 관계자 등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을 앞두고 사고 현장을 미리 살펴보며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사고 구간 공사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과 상판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건설 공법이나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희생자 4명의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부검을 마치는 대로 유가족에게 시신을 돌려보낸다는 방침인데 사고가 난 안성이 아닌 각자 주소지에서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교량 붕괴 사고가 공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공 과정의 실수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고 현장과 같은 공법을 쓴 고속도로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세종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 사고 현장의 교량은 바닥판, 슬라브와 가로보 거더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DR 거더 런칭 가설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도 검증된 공법이라며 공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공 과정에서 실수 등 다른 요인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거더를 설치한 후에 거더를 싣고 온 런처 사이에서 완전히 분리가 일어난 다음에
런처 가동자에게 연락을 해서 런처를 뒤로 빼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더해 걷어 자체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수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액션이 있었는데 그 액션이 그 설치된 빔의 제작 오차 내지는 설치 오차랑 결부가 돼서 생긴 거 아닌가.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DR 걷어 런칭 가설공법이 적용된 고속도로 공사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세종 안성 우송지선 전동교, 대산 당진 대호지교, 함양 합천 하금천교 세 곳으로 국토부는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공사 재개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책임 규명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도 34호선 천안 진천도로는 사고 잔해물 처리 후 재개통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구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우정 대표이사 명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주 대표는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제 보름여 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폭격이 현실화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2박 3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첫 공식 방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대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가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무역 통상 관련 고위급 인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관세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대미 투자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길에 오르기 전 현대차 등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중장기 투자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최근 러트닉 장관이 한국 기업인들에게 투자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언급한 데 대해선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앞으로 투자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걸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 장관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과 에너지 등 산업 협력을 또 다른 협상 카드로 꺼낼 계획입니다. 다만 협상이 단번에 끝날 수 없는 만큼 이번 만남에서 서로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이후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다른 나라보다 한 발 늦게 시작되는 대미 관세 협상. 사흘간 일정 뒤 안 장관이 들고 올 첫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줄곧 감소하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결혼 수요가 몰리고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9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 증가했습니다. 2016년부터 재작년까지 계속 떨어지던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늘었습니다. 2016년부터 줄곧 낮아지던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첫째 아는 14만 6,100명으로 7,700명, 둘째 아는 7만 5,900명으로 1,500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30대 초반 엄마의 출생아 수는 8,200명, 30대 후반은 2,800명 증가했습니다.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결혼 수요가 몰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구조가 30대 초반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혼인이 지연되고 있던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었고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세종과 전남이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58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혼인은 1년 전보다 2만 8천 건 넘게 늘며
14.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12월 혼인은 28%, 4분기에는 20% 이상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 증가 영향으로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 8,400명으로 1년 전보다 5,800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지난해 마이너스 12만 명으로 5년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합니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보증이 중단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상해 등급 1급에서 11급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치료비를 받은 뒤에는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경찰이 김 차장이 캡처해둔 윤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심의위에서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 넉 대를 분석한 경찰은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를 캡처해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차장은 캡처본을 삭제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끝에 확보한 겁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고 나흘 뒤인 지난달 7일 보안 앱인 시그널로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성이 높아 복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앱입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경호처가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을 생각하라,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했다고 보는 경찰은 윤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추가해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과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기각하자 경찰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됐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여기 직접 출석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예비역들과 전현직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이 내일 잇따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현병대장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또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내일 오후 진행됩니다. 비상계엄 관계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준비 기일도 내일 오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여대와 인하대에서 양측 학생들 사이 크고 작은 마찰이 벌어졌는데요.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탄핵 반대 현수막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화여대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서로의 현수막과 손펜발을 가리고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보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폭력적인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감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이화인의 정신을 운운하고 이들의 집회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 측 학생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집회를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자유 아닌가요?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 측이 외부인 출입을 막으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00여 명이 정문 앞으로 몰렸는데 학생들이 예정된 장소를 벗어나 정문으로 행진에 합류하면서 학교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하대에서도 학생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양측은 집회 막바지에 이르자 서로를 향해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밀치는 등 과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외부인까지 가세하면서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숭실대에 이어 앞으로 서강대와 영남대 등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예고된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학생들 사이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초급 지휘관 양성기관인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이틀 군 양성기관을 찾은 김 위원장은 급속도로 선진화하는 현대 전장의 경험들을 우리식으로 소화하고 상응한 지휘 능력을 갖춘 야전형의 군사 인재들로 준비시키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군사 지식을 전수하기에 앞서 혁명을 하겠다는 굳은 혁명 의식부터 심어주어야 하고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강한 육체적 능력을 소유한 실전형의 싸움꾼들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나 선거가 연기되는 파행 끝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팬의 성난 민심과 또 정부와의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게 55대 대한축구협회장 당선증이 전달됩니다. 85%의 압도적인 득표로 결선 없이 1차 투표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당선된 이후 두 차례 선거는 사실상 추대 형식이었는데 12년 만에 치러진 경선에서 정 회장이 당선되면서 논란 많던 4연임도 확정됐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등 돌린 축구팬의 성난 민심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서비스 단체인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잘 듣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반은 해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와의 갈등도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협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축구협회가 법원에 낸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를 위한 행정적 근거는 사라진 셈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또 다른 여러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의 협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막힌 곳이 있다면 뚫고 묵힌 곳이 있다면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차례나 선거가 연기될 정도로 초유의 갈등을 안고 4연임에 돌입한 정몽규 회장이 어떤 쇄신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류현진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전 경기에 나서 본격적인 시즌 개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KT를 상대로 2이닝 무실점, 올 시즌은 지난해보다 컨디션도 좋고 기대도 높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현진은 1차 캠프인 호주 멜버른에서부터 빠르게 몸을 만들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와서는 투구수를 늘리며 실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KT와의 연습 경기. 선발로 등판한 류현진은 2회까지 삼진 2개를 포함해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1회와 2회 안타 1개씩을 내줬지만 내야 땅볼로 이닝을 끝냈습니다.
공 24개를 던져 속구와 체인지업, 커브를 점검했습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피칭이었습니다. 잘 맞춘 것 같고요. 생각한 대로 일단 스피드보다는 제구랑 투구 밸런스를 중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잘 맞게 떨어진 것 같아서 만족할 만한 첫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FA로 엄상백과 심우준을 영입한 한화는 올해엔 유력한 5강 후보로 꼽힙니다. 에이스로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는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모든 선수들이 다 책임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구장도 생겼고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컨디션 너무 좋다. 이 컨디션이 계속해서 이제 개막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귀 첫해 10승과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류현진. 국내 리그 적응을 끝낸 올해는 류현진 선수나 팬들 모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내년 동계올림픽 기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 도전할 후보 자리를 놓고 차준환과 원윤종이 비공개 면접을 소화했습니다. 차준환은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돼 설레고 긴장된다며 현역 선수의 강점을 잘 살리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원윤종도 선수 시절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진다면서 준비한 만큼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차준환, 원윤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선수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뛰고 있고 저 또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또 선수위원으로서 또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저는 이미 컨버세이션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3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3번의 올림픽에 참가했고 또 올림픽 메달이라는 이제 또 쾌거를 이루었는데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에서 또 선수에게 직접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 대표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역대 가장 많은 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정관장과 GS칼텍스 경기에서 2위 정관장이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하면서 잔여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챔피언 결정전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흥국생명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건 2년 만입니다. 흥국생명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26승 5패로 승점 76점을 기록하며 5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날 여자부 경기에서는 2위 정관장이 1세트를 먼저 가져온 뒤 3세트를 내리내주면서 GS칼텍스에 패했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4위 우리카드가 1위를 확정한 현대캐피탈을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 점수 3대2로 눌렀습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찍 찾아온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의 영향으로 한때 공기가 탁해진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날이 더 포근해집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아침에는 오늘보다 추워지겠지만 낮 기온은 13도로 3월 하순만큼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종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고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5도, 대구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충청이남 곳곳에 비가 오겠고
3일절 연휴 기간에는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